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투자 열풍이 고조되고 있죠. 네, 오늘 이슈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죠.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문가이신 동국대학교 박성준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또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등락은 요즘에 좀 있지만 네. 1년 정도와 비교해서 한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한 달 만에 1조 벌었다는 뉴스도 좀 있고요. 왜 이렇게 좀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2017년, 18년 한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비트코인이 이게 사기나 투기다. 네, 사기나 투기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실체가 없는 가짜의 화폐다. 뭐 이런 어떤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논쟁이 있던 것이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사기나 투자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있고 취재를 할 때 달라진 부분은 은행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선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들은 확실히 2017년과 지금이 상당히 다릅니다. 반감기라고 하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이게 좀 오르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 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는 겁니까? 그 절반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요. 예. 비트코인의 총량이 발행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 2,100만 개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블록 하나가 만들 때마다 비트코인 몇 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블록을 생성하는 대가로 주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예. 그런 시기를 말하고요. 공급이 확 줄어드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를 거치는 순간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에요. 4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확실한 어떤 알고리즘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거죠. 얼마나. 이 각도. 새로운 기술이 나면 이제 거품이 일어났다가 한번 빠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정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정기로 가는 요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곡선이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빨라요. 저는 한 올 전반기에 한 5천만 원, 그리고 연말까지 한 1억 정도를 예측을 했어요. 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인식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지는 거죠. 예. 최근에 국내에선 자사의 그 가상화폐를 상품 매매에 쓰겠다고 해서 그 화폐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점점 좀 상용화가 많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인마켓캡에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해도 제 기억에는 한 8,00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비트코인은 just one이라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은 one of them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모든 화폐들이 왜 나왔겠느냐는 거죠. 각 암호화폐들은 목적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비트코인 같은 게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암호화폐예요. 법정화폐는 아니잖아요. 예.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각 고유한 목적과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특성으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 말고 암호화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더라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폐라는 게 인정을 받으려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 작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 몇 종의 매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매매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이팔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트코인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제에 쓰냐. 그럼 페이팔의 대답은 공식적인 답변은 결제를 하는 순간의 환율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폭이 크더라도 큰 문제는 될 게 그거는 없다.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트코인을 결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팔 입장에서는. 한 가지 부연 설명하는 걸 제가 또 드릴 게 있는데 변동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변동성 있는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쓰기에는 사실 없어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자꾸 이 화폐나 뭐 지불수단으로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아해요. 왜 지금까지 그런 논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를.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에요. 결제수단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일종의 금과 같은 거야. 만약에 지불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지불수단이 필요하면은 그 효율적인 지불수단의 특성에 맞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냐? 우리들의 신뢰예요. 우리들의 신뢰.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 결정하고 하는 거지.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라는 인식에 많은 분이 동의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없다. 신뢰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혹시 뭐 디지털의 가장 큰 속성은 복제가 쉽다는 거죠. 복제가 쉽고 그리고 전송하기가 쉽고 비트코인은 여기에 굉장히 다른 속성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2014년 이후로 가격이 10만 원, 개당 10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거든요. 가령 이걸 누군가 복사해서 거래소를 팔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법정 통화로 바꿀 수 있었다면 정말 떼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증명한 건 뭐냐면 이 돈은 복사할 수 없다. 디지털인데 복사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실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경험을 해왔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알파고 아시죠? 예. 왜? 다들 아시잖아요. 바둑 두는 기사인데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있나요? 컴퓨터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지 무슨 알파고에 실체가 있나요? 예. 원래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 진흥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문제였어요.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다. 네. 저희는 이미 실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파고 실체가 뭐냐는 거야. 소프트웨어 실체가 뭐냐는 거죠. 투기를 반복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건 제약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내년부터 기타 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또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답을 좀 주신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강풍이 한번 일어났었죠. 비트코인에서 2017, 18년 때 광풍이라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가 기본 정책 기조입니다. 근데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또 예, 그 인정을 말씀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가 제도가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암호화폐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기본 사고가 좀 이렇게 유연성 있고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거의 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먹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줘서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승인이나 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시잖아요. 근데 사회자님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봤어. 그 암호화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모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유사수신 사기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거를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경찰도 뭐 잘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너무 뭘 알아야 추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는 게 암호화폐 매체입니다. 제보가 많이 오겠네요. 제보가 와요. 예. 저한테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사례를 이렇게 해서 기사로 쓰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제도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달러화를 송금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달러를 들여올 때도 제약이 굉장히 심한데 암호화폐로 바꾸면 굉장히 쉽게 뭉텅뭉텅 돈을 오고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 보면 100% 외화 유출이거든요. 이거 한국에 있는 돈을 예. 암호화폐로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테더로 바꿔서 거기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국경을 넘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뭔가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짧게 좀 주의할 점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그 뭔지 그리고 이 세계의 특성이 뭔지를 좀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예. 그 암호화폐 생태계의 좀 특성을 조금이나마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권해드리고요. 허황된 기대치보다는 예. 다른 금융 재테크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면 비트코인만 투자하셔라. 예. 두 번째는 절대 빚내서 하지 마셔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 지금 올라가는 거 놓쳐도 예. 또 돈 벌 기회가 온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서 중에 그 돌잔치를 해서 받은 뭐 돌반지나 뭐 어떤 금 같은 것들을 그대로 그때 현금화 시키지 않고 모아뒀다가 얘가 자라고 나서 뭔가를 할 때 뭐 등록금에 보태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시대의 변화 또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스스로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도 자꾸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